목에서 쇠맛이 날 때까지 귀에서 피가 날 때까지 탈탈탈 털어드립니다. 뉴스 투머치. 일단 원래 출발은 오늘 다 세 분의 투머치 투고 다 모였네요. 강찬호 중앙일보 논설위원, 박성태 사랑가사용 연구실장, 그리고 김준일 시사평론가. 일단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세 명 해야 돼. 근데 지금 스튜디오에는 저 박성태 실장 한 분만 지금 다 들어와 계시고, 예, 두 분, 저 김준일 평론가하고 강찬호 논설위원은 지금 입장 중입니다. 예, 저희가 원래 2부 8시부터 시작을 하는데 오늘은 할 얘기가 워낙 많잖아요. 어제가 저 대선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저 출연 시간을 조금 당겨서 지금 다 모든 선수들이 선수 입장을 끝냈습니다. 네. 예, 지금 대통령 임기가 공식적으로 6시 21분인가요? 예. 부터 시작이에요. 이재명 대통령. 일단 어제 저 선거 결과부터 얘기 좀 해보죠. 선거 결과 최종 49대 49.84. 그다음에 김문수 후보가 41. 그리고 이준석 후보가 한 8 정도 나왔잖아요. 후보 분석 숫자부터 좀 얘기해 볼까요? 박성태 시장은 그 세 가지 숫자가 상징적으로 의미하는 건 뭐라고 보십니까? 저는 뭐 당연하지 않은 일들에 대한 당연한 귀결이다라고 봅니다. 뭔가 있어 보이죠? 예. 방금 생각했습니다. 있어 보이네. 예. 예. 왜냐하면 계엄이 이루어진데 우리가 지난 6개월을 쭉 돌이켜 보면 예. 전혀 비상식적인 불법적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국회에 대한 폭력의 난입이 있은 뒤에 사실은 계엄은 해제됐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소추 된 것까지는 상식의 과정이다라고 볼 수 있잖아요. 예. 근데 그 뒤에 반발이 아스팔트 세력의 반발이 있으면서 지난 1월 초에만 해도 여론조사상 뭐 당시 이재명 후보나 뭐 김문수 후보를 가상으로 놨을 때 박빙의 여론조사들이 나왔어요. 예. 그래서 이게 말이 돼라는 얘기들도 있었지만 어쨌든 조사 결과는 그렇게 나왔었는데 제가 그때도 얘기한 게 그거는 여론조사에 적극 반영하는 일부 아스팔트 세력이 과표집된 것이고 결국 상식은 그게 아니다. 근데 대수의 법칙 79%의 투표율을 보인 국민의 10명 중 8명이 참여한 이 대선 결과는 상식의 수준으로 나왔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준일 평론가는 어제 선거 결과 어떻게 봅니까? 이게 사람의 정치 성향이라는 게 쉽게 바뀌지 않는구나라는 거를 저는 봤는데 무슨 얘기냐면은 어제 그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유시민 작가가 이재명 정부 다음에도 뭐 쉽지 않겠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거든요. 쉽지 않겠다? 예. 어제 개표 방송 보면서 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예. 개표 이제 출구조사에서는 51.7 예. 이 숫자가 무슨 의미였냐면은 역대 87년 이후에 역대 최고 득표율이었어요. 51.7이면 왜냐하면 박근혜 후보가 51.6이었거든요. 반올림해가지고. 예. 그러니까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강력한 대통령 그리고 압도적 지지를 받는 대통령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예. 결과적으로 보면 이제 49.42가 됐잖아요. 자, 이거를 지난번 대선하고 한번 표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무슨 얘기냐면은 49.42에 권영국 후보의 0.98을 더하면은요 50.4예요. 그렇죠. 소위 말하는 진보 진영인 범민주 진보 자 그런데 그럼 지난번 대선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47.83이었거든요. 예. 거기에 심상정이 2.37 그리고 김재현 진보당 김재현 후보가 0.14 더하면은 50.3입니다. 지난번에 50.3 예. 이번에 50.4. 그러니까 그러니까 0.01이 늘었다는 거네. 0.1% 정도 이제 늘었는데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그거는 거의 이제 오차범위 내에 예. 사람이 진보나 내 정당의 기준으로 해서 내가 투표하는 관습이 그렇게 쉽게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국민의힘 찍었고 보수계열 찍었으면은 그러니까 그게 이번에 그러면 보수계열은 두 사람은 합치면은 41.15랑 8.34를 합치면은 49.49, 49.5 나왔거든요. 예. 지난번에 보수 뭐 합친 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정당의 기준으로 하면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 다만 예. 자 그러면은 근데 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정권 심판론이라는 게 여론조사에서 있었잖아요. 예. 그게 대체적으로 58에서 60 정도 나왔어요. 예. 그러면은 이재명 후보랑 이준석이랑 권영국을 합치면은 이게 한 59, 60 가까이 돼요. 그러니까 정권 교체론으로 기준으로 하면은 이런 식으로 60 가까이 나왔지만은 진보 보수를 기준으로 하면은 나오던 대로 반반이 관성대로 나왔다. 지난번하고 똑같이.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어떤 의미냐?
지난번 총선에서 예. 범야권이 200석 얘기가 처음에 나왔어요. 예. 그러다가 막판에 이제 부산에서 민주당이 10석 얘기까지 하다가 결국 전재수 의원 한 명 됐잖아요. 소위 말해서 보수 결집이 쫙 있었고 그러면 견제 심리가 작동을 했단 말이에요. 예. 마찬가지 현상이 지금 일어난 거예요. 지금 이재명 후보의 TK 대구 경북 득표율을 20% 후반 30%까지 받지만은 결국은 조금 올랐어요. 예. PK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보수의 강력한 저항이 있었다. 심리적으로 이재명 후보에 대한 저항이든 예. 아니면은 민주당에 대한 저항이든 뭐가 됐든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지금 뭐 결과는 어쨌든 패배잖아요. 국민의힘의 패배지만은 예. 이거를 중심으로 이거에 대한 해석 투쟁이 상당히 국민의힘에서 벌어질 가능성이 페이스북 높다. 투쟁 그거 재밌겠는데 그거 오늘 해봐야 되겠다. 예, 그 뒤에 이쪽에서. 좀 얘기를 하고 예. 그런 식으로 이제 전국이 상당히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경과 탄핵으로 벌어진 선거기 때문에 민주당이 더 크게 이겼어야 되는데 워낙 그래도 우리는 우리 이 정치 보수 결집, 진보 결집 이 공고하게 돼 있어서 더 표를 얻지 못했다 이런 취지신 것 같다. 그죠? 뭐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 정권 교체론이 이렇게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지난번 대선보다 이재명 후보가 엄청 많이 얻은 건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47.8에서 49.4니까 2% 포인트도 더 안 늘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감안을 하면은 예. 민주당 입장이 이겨 소위 말해서 이제 이겼으니 장땡이다. 뭐 이런 말은 나오지만은 굉장히 아쉬운 결과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제 그럼 유시민 이사장이 아 이거 그 이재명 정부도 험난하겠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그런 취지의 얘기를 이제 개표 방송에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 예. 자 강찬호 의원은 어떻게 분석하세요 어제 선거 결과? 뭐 아까 김준일 의원이 아주 탁월하게 분석하셨기 때문에 예. 뭐 다 다 동의하고요. 예. 일단 뭐 저 국민의힘 입장을 보면은 예. 뭐 마찬가지 정반대 입장이 되는 거죠. 뭐 국민의힘이 결국은 지금 계엄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확실한 입장을 그 제대로 국민한테 각인시키지 못했죠. 그러니까 제가 좀 전에 안철수 의원하고도 통화했는데 아 뭐래요? 안철수 의원이 유세 현장이라든가 전반적으로 볼 때 가장 뼈아프게 느끼는 거는 유세 현장에서는 이제 물론 지지자들이 몰리니까 그렇지만 예. 결국은 이 느낌은 뭐냐면 이 국민의힘이란 당이 얼마 전에 계엄을 한 당이다. 이것이 굉장히 어떤 그 만나는 대중의 뇌리에 박혀 있다는 것이 그 감지가 됐다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그런 당이 예. 그렇다면은 당장 이제 김문수 후보가 되자마자 본인이 완전히 계엄을 절연을 하고 뭐 탄핵을 인정을 하고 윤 대통령하고 확실하게 선을 긋고야 되는데 물론 점진적으로는 했어요. 예. 그러나 이게 뭡니까 밀려사는 인상을 준 거 아니에요. 그런 데다가 또 뭡니까 어쨌든 공당의 경선 과정에서 그 1등을 한 후보를 본인들이 생각하는 다른 후보로 교체를 하려고 예. 그 하여간 이런 푸닥거리를 하는가 거의 일주일 걸렸다는 거예요. 선거 해본 사람들은 아는데 일주일이랑은 엄청나게 이제 긴 기간이고 그다음에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막판에 결국 이제 이재명 후보 악재가 막 터졌잖아요. 뭐 유시민 설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실은 만약에 일주일을 소진하지 않고 예. 국민의힘이 일찌감치 김문수 후보로 이제 결정을 하고 밀고 나갔으면은 그런 부정적인 요소들이 좀 더 해가지고 좀 더 이제 그 내리가 돼서 좀 더 격차를 좁힐 수 있지 않았겠느냐 현장에서 하는 얘기인데 다 맞는 얘기고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리면은 예. 그 이번에 보면은 그 이른바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예. 예. 전에 예. 그 마지막 여론조사들을 보면요 예. 대개 어떻게 나오느냐면 갤럽의 경우에 말입니다. 예. 49대 34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14% 진거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맞나요? 정확히 맞나? 13%인가? 예. 그런데 어떻게 된 겁니까? 맨 마지막에는 결국 8%로 줄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제가 보니까 6%포인트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예. 45대 잠깐만 45대 31인가? 너무 지니까 정도죠. 결집한 건가 보수 진영이?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예.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여기 나오네. 자 이재명 후보 49%, 김문수 후보 35%, 이준석 후보 11% 이게 그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직전 마지막 갤럽에서 한 겁니다. 예. 자 그럼 이게 뭐 14% 포인트나 김문수 후보가 진 걸로 나오는데 예. 실제로는 8% 포인트잖아요. 예. 그럼 무려 6% 포인트나 틀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극단적으로 말하면 샤이 보수가 6% 포인트가 물론 그 사이에 약간의 변화가 있지만 예, 예. 지금 결국 샤이 보수가 분명히 있긴 있었다는 거고 눈에 띄는 거는 이준석 후보가 11%인데 결국은 8% 포인트대로 떨어졌잖아요. 3% 포인트 정도가 빠진 겁니다. 요 이준석 후보의 표의 특징은 이재명 후보한테 조금은 가는 표도 있어요. 그게 2대 1 정도 된다는 추산도 있는 5대 3도 있습니다. 그걸 감안하더라도 사표 방지 뭐 이런 그런 건가요? 것들을 감안하더라도 적어도 4% 정도의 샤이 보수가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보면은 그 여론조사들이라는 것이 얼마나 이게 틀리는 건가.
이것을 이번에 맞죠?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많이 틀렸다는 것은 예. 맞는 얘기고 그리고 나가서 여론조사 공표 금지를 과연 할 필요가 있는가? 왜냐면 이게 지금 너무나 큰 차이를 보였기 때문에 이게 여론 진짜 여론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나중에 예. 된다면은.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그래서 하여간 여론조사들의 그 허실을 예. 다시 한번 보는 것이 있었고 샤이 보수가 있기는 있었는데 이제 그게 판을 뒤집지는 못하는 수준이었다 이런 것도 알 수 있겠습니다. 일단 근데 전체 우리나라가 양당 체제가 아주 고착화돼 있어서 예. 근데 양당 체제가 내가 이쪽을 지지한다라기보다는 저쪽은 절대 안 돼라는 게 있거든요. 지지보다는 맞아 비토. 예. 비토죠. 상대에 대한 비토. 그렇기 때문에 그게 상당히 훨씬 더 지지보다는 비토의 힘이기 때문에 더 세다. 그래서 48대 52에 최소한 그 틀 안에서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이제 김준일 평론가님이 짚어주셨는데 사실 지난 2017년에 문재인 후보가 됐을 때도 물론 이번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이라는 끔찍한 짓을 했지만 그때도 사실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우리가 기억하다면 2016년 겨울에 100만 명씩 막 광화문에 모여서 촛불 시위할 때잖아요. 그때 시각으로 보면 그렇죠. 당시. 그때는 다 어떤 정말 큰 시민혁명 같은 촛불혁명으로 이름져졌는데 정작 문재인 후보가 얻은 건 41%밖에 안 됐어요. 예. 그거는 이제 양당이 그러니까 양쪽 진영에 고착화된 저쪽은 안 되라는 게 늘 크게 작용한다라는 게 그때 이미 방증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사실은 강찬호 의원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국민의힘이 조금은 아니고 좀 더 많이 잘했으면 예. 모르는 대선일 수 있었다. 그리고 이제 샤이 보수 짚어주셨는데 출구조사가 이재명 후보가 2% 포인트 이상 차이가 나요. 맞아. 출구조사에서만 조차. 출구에서만. 근데 출구조사는 지난번 출구조사는 윤석열 후보가 약 0.1% 포인트 차이 나고 정확했거든요. 예. 10만 명 대선이기 때문에 특히 대선은 아주 정확해요. 아, 그렇지. 근데 이렇게 차이 났다는 건 뭐냐면 정말 샤이했다. 출구조사에서도 말을 안 해. 네, 출구조사에서도 언급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한 지적입니다. 샤이한 일이 있었다. 그 샤이를 누가 만들었냐? 예. 국민의힘이 만든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앞서 여론조사 한국갤럽의 중앙일보 1호로 지난 24에서 25일 휴대전화 가상전화 활용한 전화면접 방식이고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되고요. 오늘 뉴스 투마치 토커 세 분과는요 여기서 인사드리는 게 아니고 1부 잠깐 하고 2부 3부 1시간 하고 끝나고 본방 불가도 있어요. 아니 예. 그냥 지금 보내주시면 안 되나? 안 됩니다. 광고 듣고 8시에 돌아옵니다. 자, 김태훈의 정치쇼 2부 투마치 토커 세 분, 강천호 중앙일보 논설위원, 박성태 사랑과 사회연구소 실장, 김준일 시사평론가와 함께 뉴스 투마치 1부 이어서 계속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에서 이제 뭐 했냐면 선거 결과 이제 분석을 좀 했었어요. 예. 자, 이 결론은 잠정적인 결론은 어쨌든 보수 진영과 진보 진영에 기본적으로 강고한 벽들은 있다. 뭐 이런 건데 김준현 평론가가 좀 유심 왜 말이 안 나오지? 주의 깊게 본 지역별 득표율이나 어떤 세대별 득표 이런 거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에도 뭐 충청권에서 이기는 사람이 이제 중원을 가져간 사람이 승리를 가져간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충청권에서 일관되게 이재명 후보의 손을 이제 들어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지역별도 지역별인데 세대별로 이제 어떻게 득표를 했느냐 이거는 근데 이제 출구조사로만 추정을 할 수가 있는 거지 실제 세대별 꼬리표가 이제 붙어 있지는 않죠. 지역별로는 이제 득표율이 나오니까 세대별로 이게 극명하게 갈렸다. 뭐냐면은 이재명 후보는 40대 50대가 완전 주축이었고요. 이준석은 상대적으로 득표율을 보면은 2030이 그것도 남성 중심으로 이제 득표를 했고 김문수 후보는 60대에서 한 절반 70대에서 많이 이제 가져가서 이 정도로까지 세대별로 후보별로 갈린 적이 있었나 대한민국에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역 갈등에 더해서 약간의 세대 갈등 아니면 세대별 분화 이게 지금 이번에 굉장히 많이 보여줬다라는 건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재명 후보는 40대에서 72.7% 지금 지상파 출구조사 얘기예요. 50대에서 69.8%를 받았어요. 뭐 이렇게 많이 받은 적이 있었나 그 생각이 들 정도로 세대별로 그러니까 여기가 민주당의 주축이고 이게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면은 노무현 때 그 노무현 대통령 때 노무현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같이 늙어가면서 이렇게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그런 건데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에는 20대에서 성별로 좀 많이 갈렸어요. 그러니까. 그건 뭐 이준석 후보야 뭐 이대남 이대남. 예. 그러니까 예. 20대에서 이준석 후보한테 37이대남 소위 말해서 20대 남성은 37.2%로 가장 높은 지지를 했거든요. 예. 근데 여성은 이제 거기에 못 미친단 말이에요. 10%대가 나오면은 이게 앞으로도 이게 소위 말해서 본인은 또 그렇게 아니라고 얘기를 했지만은 젠더 갈라치기의 역량 아니냐. 그리고 그게 이번에 대선 후보 토론회에서에 나왔던 그런 발언들까지 해가지고 이게 좀 강고해지는 효과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예. 아니 오늘 아침 어떤 언론 보니까 이준석 후보에 대해서 가능성과 한계를 동시에 보여줬다 이렇게 표현했던 그 얘기인 거죠. 예. 그렇죠. 예. 한계까지. 예, 알겠습니다. 자, 선거가 끝났으니까 선거 이긴 사람 얘기하고 진 사람 얘기해야 돼 뭐부터 할까요? 어느 게 재밌으실 것 같아요? 일단 이긴 사람 빨리 하고 넘어가죠. 그 얘기는 진 사람 얘기가 더 재밌다는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일단은 그러면 이긴 이재명 대통령 얘기부터 해볼게요. 어쨌든 이제 대통령이 됐으니 인선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인수위가 없어서 없어가지고 저 사실 인사 검증을 치밀하게 할 수는 없고 아마 본인이 사실 당선될 거라고 예상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준비를 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한데. 당연하죠. 그리고 오래전부터 인산인에 줄을 섰다는 얘기는 너무너무 많고 어느 시점부터는 이제 거기 가고 지지하고 응원드리고 뭐 도울 수 있는 건 돕겠다고 하는 유력 인사들이 입장이 거절됐다는 우스갯소리도 나오는 그래요? 거죠. 워낙 많이 이미 쌓였으니까요. 일단은 지난번 네. 문재인 전 대통령 때 예를 들어보면 네. 취임식하고 그날 이제 오후에 빅3 네. 총리, 비서실장, 국정원장 3개를 그렇죠. 발표했다는 네, 거잖아요. 네. 이번에도 아마 오후쯤에 그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데 그럴 수 일단 있는 한마평 거죠. 보면은 총리에는 보니까 어제 이제 단독 보도라고 몇번 언론사 썼더라고요. 총리에는 김민석 의원, 그 다음에 비서실장에는 강훈식 의원이 유력하다라고 이제 언론에서 취재해서 썼던데 어느 정도 신빙성 있는 거예요, 이거? 글쎄요. 저는 뭐 아직 막판까지도 예측은 좀 어렵지 않겠나 싶은데 최소한 원래는 정동영 의원이 물망에 좀 많이 올랐었거든요. 총리. 네, 그렇습니다. 그랬는데 저는 그때 얘기했어요. 아마 그거는 그냥 그 선거 전에 그냥 이제 애드벌론일 것이고 또 전혀 다른 인물이 나올 것이다. 저는 그렇게 이제 예측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걸 볼 때는 뭐 일단 정동영 의원이 거론되지 않고 있는 점을 봐도 지금 보면 예측이 어렵다는 게 하나 있는 것이고 근데 김문석 의원은 좀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김문석 의원이 과거에는 박찬대 원내대표가 이제 가장 최측근 원내에서는 이제 그러한 그 평을 받았는데 김민석 의원이 작년에 이른바 계엄령을 처음부터 주장하고 나서 좀 본인이 맞췄다 뭐 이제 약간 이런 프레임이 형성되면서 진짜 맞췄어. 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도 이재희 용인수리는 누구나 하는 거 권력제는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죠. 최측근을 뭐 처음 박찬대 원내대표를 중용했다가 또 능력 있고 또 뭐 계엄령도 맞추고 하면 또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서울 여기에 또 이제 중요한 그런 거겠죠. 거기에 이제 의원이기 때문에 한때는 서울시장 출마설도 있었죠.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는 저 김민석 의원이 지금 그 총리 기용되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네. 저도 이제 원래 김민석 의원이 예. 저는 비서실장 간다는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그런 설도 그런데, 있었어요. 예, 그런데 이제 총리 쪽으로 무게가 좀 더 가는 것 같다. 당 대표 얘기도 있던데. 그런 당 대표는 이제 나중에 일단 내년 하지만, 8월까지 내년 8월까지 보궐로 임기가 되기 때문에 그건 또 이제 다른 분이 할 수도 있고 당 대표도 뭐 김민석 의원 입장에서는 고민할 만한 일이고. 그런데 이제 비서실장 하마평 있다가 총리 하마평 만약 확정된다면 그렇게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데 예를 들어 박용만 전 두산 회장 얘기도 있었잖아요. 있었어요. 근데 제가 최근에 박용만 전 회장과 통화한 분의 얘기를 들어보니 최근에 이재명 후보와 통화를 종종 했었다. 과연 총리 요청이 있어야 그건 이제 박용만 전 회장이 확인을 안 해준 것 같고 통화를 했으면 이제 아마 그냥 거기 날씨 어때요? 미국에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얘기만 하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그런 오파가 있었고 거절하는 과정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추정해 봅니다. 그러고 그러면 이제 사실은 박용만 회장 정도 되면은 좀 뭔가 새로운 그런 인물이 될 수 있죠. 새롭죠. 기업인 출신이고 또 나름 평이 좋아요. 그렇죠. 대한상 회장 됐었고 그래서 그럴 줄 알았는데 이게 안 되니까 이제 그러면 총리 마땅한 후보보다는 그 측근이었고 가까운 김민석 의원을 올리고 이런 식으로 되지 않았을까라고 저도 추정을 해봅니다. 아니 근데 인수위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현역 정치인들이 많이 내각에 들어갈 것 같긴 해요. 아무래도 그렇죠. 그렇죠. 바로바로 쓸 수 있는 카드들이니까. 이제 두 분 말씀하신 거에 조금만 보태면은
그러니까 2017년에 문재인 후보가 당선돼서 초대 총리를 이낙연 예. 의원으로 할지를 아마 다들 크게 예상을 못하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아, 포인트가 당시에? 있는 거예요. 예, 당시에는 좀 의외의 카드였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이낙연 총리가 변방이었어요. 사실은 주류가 아니었어 문재인 쪽. 그런데 그렇지. 결과적으로 보면 그런 거였죠. 그러니까 왜 그 필요성 지금의 포인트를 잡는 게 뭐냐면은 호남표가 상당수가 안 나왔어요. 그때 안철수 국민의당이 당시에? 당시에 그러니까 호남 소외론이 홀대론이 있었고 그거를 달래기 위해서 호남 사람을 이제 했단 말이에요. 그런 정치적 배경들이 이제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국무총리를 예를 들면은 경제통, 예를 들면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의 뭐 하마평도 있었어요. 예, 막. 맞아요. 예. 그래서 이제 경제통을 쓸 거냐 그런데 2017년의 정치 경제 상황과 지금의 정치 경제 상황이 지금이 훨씬 더 암울하고 훨씬 더 비상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 그때는 어쨌든 박근혜 대통령의 개인의 잘못이 좀 더 컸다면 이거는 아예 조직적으로 내란이 일어난 상황이고 경제도 훨씬 더 엉망이거든요. 그때는 반도체 경기 좋았잖아요. 예, 4분기 연속으로 대한민국이 경제 성장률이 0.1 이하를 기록한 거는 건국 이래 최초예요. 지난해 2분기부터 마이너스 0.2, 0.1, 0.1, 마이너스 0.2 이렇게 기록했는데 외환위기 때, 금융위기 때로 이런 적이 없어요. 그 정도로 지금 엉망진창이기 때문에 사실은 최측근의 눈빛만 봐도 무슨 얘기를 내가 하려는지 알 수 있는 최측근에 앉히는 게 지금 오히려 컨셉적으로 맞다. 이게 뭔가 속도전 있게 그게 김민석 이제 하마평이 유력하게 나오는 이유고 내각을 그립감을 가지고 가겠다. 또 하나는 두 가지인데 이게 하나가 더 있는데 강훈식 비서실장 그리고 김민석 총리가 만약에 하마평이 맞다라고 한다라면은 이분들은 다 의원직을 내려놔야 되잖아요. 아니 총리는 그냥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총리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요? 예, 총리도 내려놔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요? 예. 비서실장 무조건 내려놓는 거고. 예. 그래서 자 그러면은 예, 총리는 어떻게 됐든 어떻게든 얻은 배지인데 소위 말해서 그 현역 의원들이 맞아요. 어디를 가느냐 내년 지방선거에 이미 나 눈이 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김민석 총리는 서울시장. 서울시장 그리고 저 강훈식 의원은 충남지사. 이렇게 지금 루트를 그리고 움직이고 있다. 예. 저기 찾았는데 총리는 의원 겸직 예, 가능하다면 네. 가능합니까? 예. 장관이나 총리는 가능하고요. 가능한데. 그 대통령실, 대통령실의 수석이나 비서실장 이런 거 갈 때는 내놔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김민석 의원이 총리 가면은 뭐 그냥 가면 되는데. 그렇죠. 네. 강훈식 의원은 비서실장 예. 가라면 진짜 고민 되게 그거는 하겠다. 내놔야 돼요. 배지를 내려놔야 되고. 그렇죠. 그 경우는 뭐 가장 큰 문제는 이거죠. 예. 3년 뒤에 또 공천 받느냐 문제죠. 그게 상당히 사실은 아니 강훈식 의원은 내년 저 충남지사 유력한 아니 후보로 뭐 그렇게 거론이 그렇더라도 그것도 지금 뭐 알 수 없는 거지만 어쨌든 지금 의원직을 내려놓는다는 거는 굉장한 용단. 대부분 누가 하냐면요 비례대표들이 가요. 비례대표는 그냥 뭐 내려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대신 의원직 지역구는 건 완전히 굉장히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예. 그 어떻게 공천받고 어떻게 당선된 자리인데 그러니까 이게 강훈식 의원이 만약 간다면 예. 그거는 뭐 정치적인 공학으로 본다면 정말 내년에 확실하게 좀 당해서 정말 공천에 적극 밀어주겠다. 뭐 이 정도가 보장이 좀 어느 정도 돼 있지 않고서는 저게 그 함부로 갈 자리가 함부로 버리기가 어렵습니다. 왜냐면 그럼 가면도 의원은- 1년 있다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뭐 근데 많이 본인 사실 대통령 비서실장 제일 좋은 게 임기 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그런 점에서는 좋아요. 근데 이제 그게 말하는데 양날의 검인데 예. 이후 의원이나 정치인으로서의 거취는 불투명해지는데 이 경우에 이제 정말 얼마나 당과 대통령실이 예. 내년에 이제 그 충남지사 공천 여기에 이제 어느 정도 배려와 보장이 있느냐 이거는 이제 그야말로 정치적인 수준의 얘기이기 때문에 예. 그 내부적으로 들여다봐야 되겠지만 아마 그거는 충분히 정치인이라면 어느 정도 보장이 약속되지 않고는 가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게 봅니다. 저는 뭐 괜찮은 카드라고 봐요. 강훈식 의원 입장에서도. 왜냐하면 강훈식 의원은 제가 알기로 충남지사를 상당히 원했거든요. 강훈식 의원이 73년생인데 예. 아직 젊기 때문에 충남지사를 한 2번 정도 하고 나중에 대선 도전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트랙을 본인이 이제 고민을 할 수가 있죠. 예. 근데 비서실장을 한번 해본다는 것은 상당한 더구나 말씀하신 것처럼 임기 초에 한다라는 건 상당한 국정 경험을 쌓게 돼요. 그래서 강훈식 의원으로서도 원래 그냥 있어도 아마 내년 충남지사에 도전해서 갔을 텐데 비서실장 하고 가면 나쁘진 않죠. 그리고 고생하고 큰 과오만 없으면 공천 받기는 어렵지 않을 거라고 봐요. 그리고 이제 비서실장 자리가 관료 출신들이 아니면 어느 정도 차세대 리더를 키우는 자리도 될 수가 있거든요. 대통령 바로 옆에서 국정을 다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큰 과오만 없다면 뭐 괜찮다고 보고 또 강훈식 의원이 캠프에서 상황실장을 했지만 또 완전 친명은 아닙니다.
출신 친명 아니에요. 그렇죠. 친명이 아니죠. 완전 친명은 아니고 예. 친노 친문도 아니었었고. 예, 그렇기 때문에 또 나름 합리적이고 네, 그렇죠. 객관적이라는 네. 평도 듣고 있어요. 그래서 강훈식 의원이 만약에 비서실장으로 간다면 전반적으로 좀 한쪽으로 너무 쏠리지 않는 식에서 국정 운영을 둘 수도 아마 있고 지금 민주당 괜찮다고 의원들 봐요. 아마 저 아침에 국회의원 회관 목욕탕 갈 때 목욕탕 안에도 아마 방수 처리된 그 핸드폰을 들고 갈 가능성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언제 또 이제 이른바 대통령실에서 전화 걸릴지 모르기 때문에 아니 다들, 그러니까 예. 오늘 발표는 알지만 이제 빅2라고만 할게요. 그럼 만약에 진짜 언론에 어제 보도가 된 것처럼 김민석 총리 그다음에 강훈식 비서장 이렇게 세팅이 되면 이 인사에서 보여준 메시지는 뭐가 될 거라고 봐요? 역시 통합이라고 통합은 아니죠. 통합은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국가 비상 상황이라고 선언한 거랑 마찬가지. 그러니까 통합도 중요하긴 한데 예를 들면은 뭐 총리의 예를 들면은 홍준표 전 시장이라든지 막 이런 보수 인사 얘기까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통합의 국무총리는 특히 상징적이기 때문에 그리고 인준 과정도 있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상대평 진영을 이제 임명하는 것들이 정무적으로 고려가 많이 됐었어요. 한덕수 총리가 고려된 것도 어쨌든 저쪽 진영 사람인데 우리가 쓴다 뭐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지금은 그런 거를 할 만한 상황이 아니다라고 만약에 김민석 의원이 만약에 총리가 되면은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원팀으로서 빠르게 이 위기를 뭐 1.4 돌파를 해야 된다 이런 메시지라고 봐야 되죠. 근데 뭐 좀 강성 이미지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김민석 의원이 강성 이미지는 아닌데 실제로는 약간 강성도 있고요. 아니 이게 강성 좀 이미지로 애매해요. 봐야 돼. 이제 그 잠깐 네. 그렇게 됐어요. 왜냐하면 그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작년부터 자리매김 됐거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계엄령이라는 결국 국민의힘 이번에 패배하는데 가장 큰 원인이 결국 계엄인데 그 계엄을 가장 먼저 거론한 사람이기 때문에 아주 강성 투사 이미지는 국민의힘을 어떤 격침시킨 그런 투사의 이미지가 되죠. 파이터의 이미지가 되는 거고. 강훈식 의원은 아니잖아요. 강훈식은 아니죠. 근데 총리라는 상대적으로 보면 언론에 많이 등장하는 건 총리죠. 비서실장은 되게 이제 뒤에서 대통령 수행하는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를 제가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사실은 아까 홍준표 총리 얘기 같은 거 나왔는데 그러니까 뭐 만약에 유승민 의원 전 의원 얘기도 유승민 있고. 홍준표가 있는데 저는 만약에 유승민이나 홍준표 같은 사람을 만약에 썼으면은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어쨌든 지금 비호감 이런 것도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빠르게 어떤 그 집권 초에는 국민들하고 허니문을 좀 누릴 수 있지 않았을까. 좀 뭐 아직 모릅니다. 그러니까 모르죠. 모르죠. 만약에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나 유승민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우선 그 중도층이라든가 또는 온건 보수층이 그래도 뭐 좀 통합을 하려고 하네 이런 게 있을 것이고요. 그 자체가 주는 신선함이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야권이 분열 더 가속화되죠. 그렇게 되면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벌써 막 배신자로 나오고 배신자에 또 배신했냐 뭐 이러고 이제 그러면서 또 근데 저 사람 따랐던 사람 누구냐 뭐 이러면서 내부적으로 난리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야말로 저는 두 개의 일석이조를 노릴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닐까 싶어서. 마지막으로 한번 아직 모르니까 또 의외의 수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기대도 해봅니다. 가능성 있을까요? 아니, 전 가능성 차원이 아니에요. 이것은 전형적으로 이제 그 언론에서 평론의 영역에서 좀 뭐 통합할 때 인사 이런 거 한번 고려해 보면 어떤가 하는 겁니다. 가능성은 좀 적을 것 같아요. 홍준표 시장은 하와이에 있고 유승민 전 의원도 뭐 시키기도 부담스럽고 왜냐하면 유승민 전 의원은 대선의 꿈이 있잖아요. 그럼 본인의 입장을 보였는데 초기에 시키기에는 유승민 전 의원도 자기 목소리를 내야 되기 때문에 쉽지 않은 상황으로 봅니다. 알겠습니다. 요거 좀 짚어보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제일 중요한 건 경제다. 이루어지는 경제가 될 거다. 그러면 이제 대통령실 인선하고 내각 인선하면 경제를 챙기고 트럼프의 관세 이런 거 챙기는데 당은 좀 더 다를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내란 특검 얘기도 후보 시절에 했었고 그다음에 이제 당에서 나오는 얘기가 이제 사법부 관련돼 가지고 뭐 대법관 증언이나 허위사실 공표죄 삭제 그다음에 또 뭐지 형사소송법 개정 이런 얘기들이 대선 과정에 나왔거든요. 결국 다 입법인데 당에서 이거 밀어붙이면 미는 거잖아요. 지금 뭐 180석 넘고 대통령인데 거부권도 행사 안 하면 되니까 요거 어떨 것 같으세요? 집권 초에 싹 진행할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요거는 야당은 되게 반발할 건데. 그러니까 투 트랙이 아니라 쓰리 트랙, 세 트랙으로 나눠서 이제 움직일 것 같은데 이재명 대통령은 당분간은 다른 것보다도 경제 얘기만 할 거예요. 오직 어떻게 경제 살릴 거냐, 어떻게 추경해가지고 뭘 할 거냐 이런 얘기만 이제 역할 분담인데 일종의 그렇게 갈 것이고 그리고 이제 수사는 내란 특검은 될 가능성이 높고 나머지는 한동이 모르겠는데 대부분 검찰에서 이제 하지 않을까 그런 식으로
내란 특검 같은 경우에는 왜냐하면은 이제 야권이 강하게 반발을 할 가능성이 높아요. 야권 인사들이 많이 포진해 있잖아요. 내란 특검이 이제 군인들은 이미 다 군 검찰이 공소유지를 하고 있으니까 나머지 정치인들을 해야 되는 건데 이거는 검찰이 하는 것보다 어쨌든 특별검사도 국회에서 임명을 하고 이런 식으로 모양을 갖추는 게 상대적으로 더 공정해 보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특검으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리고 나머지는 김건희 뭐 이거를 도이치모터스를 굳이 다시 특검으로 갈 이유는 별로 없어 보이니까 그런 식으로 굴러가면은 이제 또 여기에서는 이제 야당 죽이기다 이런 게 나올 게고 또 하나가 말씀하신 대로 빠르게 이제 법들이 올라갈 텐데 사법개혁 그 법들은 그렇게 빠르게 처리할 동인이 별로 없다. 그러니까 가장 핵심은 뭐냐면은 이재명 대통령 체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공직선거법 개정 뭐 이런 것들 몇 개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지금 내일 본회의 열리거든요. 지금 거기에서 지금 일사천리로 처리를 하고 어차피 논란이 될 거다. 맞을 매 그냥 빨리 정권 초기에 맞는 게 맞다라고 해서 어차피 언젠가 해야 될 거. 빨리 다 내일 거의 다 처리하는 방안으로 본회의에서 이런 식으로 지금 흘러갈 것 같아요. 근데 사법개혁이라든지 예를 들면 대법관 증원 이거는 안 급해요. 그리고 이재명 후보도 굳이 후보 시절에 그런 얘기 했거든요. 이거 우선순위에 있지 않다고. 그거는 조금 뒤로 약간 밀릴 가능성이 높아요. 아니 내가 갑자기 궁금한 게 원래 그 저 선거법 파기환송심이 저 5월 중순에 잡혔다가 공판 연기 신청해가지고 받아줬잖아요. 6월 18일 이제 공판. 6월 18일인데. 그렇죠. 네. 그럼 6월 18일에 그러면은 그래서 대통령 출석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 이제 관련 사법 관련된 거라면 3개 법안이거든요. 예. 그래서 뭐 형소법 개정안, 예. 형소법 개정에서는 재임 중에는 소출을 당하지 않는다는 걸 명확하게 기존에 예.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해서도라고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공직선거법이죠. 허위사실 공표죄에서 행위 부분을 없애는 부분, 그다음에 법원조직법입니다. 법원조직법 개정안. 현재 14명을 있는 대법관을 30명으로 100명은 철회했지만 30명은 철회하지 않았거든요. 이건데 저도 좀 구분해서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물론 논란은 되겠지만 앞에 2개는 빨리 처리될 것 같고 또 처리하는 것도 갈등은 생기고 그러겠지만 무리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형수법 재임 중에 저는 헌법 84조에 대해서 일단 소추에는 기존 재판도 진행된다고 저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명확하기 위해서는 형법에서 개정하는 것도 뭐 불가피할 수 있다. 그리고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도 이번 TV 토론에서 봤잖아요. 사실 이재명 후보도 부정선거 얘기 안 했다고 허위사실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재명이 이제 대통령이죠. 그다음에 김문수 후보도 뭐 그런 저 정광훈 씨 울지 않았다고 허위사실 공표를 또 얘기했어요. 부정선거 관련해서 허위사실. 근데 낙선한 후보만 다 기소해서 만약 유죄 판결을 피선거권을 뺏는다? 안 맞죠. 그래서 이런 건 좀 법 자체를 구체화시켜서 선진 방향으로 놔두는 좀 풀어주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김준일 평론가님 말대로 급한 건 아니고 이거는 사실은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급하게 하게 되면 사법부까지 장악하려 하느냐라는 얘기 들 수가 있거든요. 근데 법원에서도 상고법원을 요구했었죠. 대법관이 너무 일이 많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법원이 중심이 돼서 안을 내발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네. 그래도 6월 18일? 예. 그죠. 재판부는 어떡하려나? 그거는요 지금 일단 제 법원의 입장은 나와 있습니다. 전에 국회에서 천대 법원 행정처장이 그런 문제를 질문받으니까 그건 개별 재판부가 판단할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고법 재판부를 어떻게 해? 아니 이거? 그것도 아니 그러니까 피고인 소환장 날려야 거기 지금 돼. 이재건 판사님 분이 한남동으로. 판사 이름들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는 해당 재판부나 그 해당 재판부가 소속된 법원의 공보관한테 이제 기자들이 계속 물어봐야 됩니다. 계속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지침을 내려주지 않겠다 그렇게, 얘기잖아. 아니 그거는 원래 개별 재판은 원래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안 하면 또 사법농단한다고 민주당이 그러고 있기 때문에 그건 당연한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 저 소추 관련해서 하나만 말씀드리면은 뭐 이게 저 뭐 전에 거론된 거 얘기 좀 2017년대 홍준표 당시 이제 그 자유한국당 자유통일당인가 약간 그때 국민의힘 전신 후보가 대선 나왔을 때 똑같은 상황이 있었어요. 그때도 이분도 지금 무슨 혐의로 재판받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그 재판이 어떻게 될 거냐 대통령이 만약 홍준표 후보가 당선될 경우 그랬더니 국내 유수 헌법학자 10명한테 물어보니까 7명이 대통령이 돼도 재판은 계속 받아야 된다. 특히 그 진보 진영의 아주 대표적인 헌법학자인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뭐라 그랬냐면 대통령 재임 이전에 그러니까 과거에 대통령이 아닐 때 이루어진 그런 기소도 불소추 특권 적용하는 것은 지나친 확대 해석이다. 헌법 84조가 상고심 재판, 홍 후보의 상고심 재판을 중단시키는 근거가 될 수 없고
대통령과 같은 국가기관의 권한은 엄격하게 해석해야지 확대 해석해서 소출하는 게 기소뿐 아니라 재판까지도 다 해당된다 하면은 이것은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된다. 예. 침해될 수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누구냐면 이번에 아마 알겠어요. 가장 강력하게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주장했던 임지봉 교수가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어쨌든 언제 하든 이 강찬호 위원과 같이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니. 그건 학자 특히 이제 유수의 학자들까지. 네, 그러니 그렇습니다. 김준일 평론가 얘기는 두 분의 얘기는 매도 먼저 방향이 낫다. 차라리 이번에 그냥 초기에 그리고 힘 있을 때 치고 나가자 이렇게 결론 낼 가능성도 높다는 그거 거죠. 셀프 지금으로 그러니까 셀프로 지금 재판 중단시키는 거를 그냥 해버리자. 예, 그러니까 이번 주 아니면 다음 주 내에 그건 다 처리할 거라고 보고요. 6월 18일 전에. 예, 그러니까 푼 없을까요? 저는 뭐 이제 강천호 위원 말씀도 존중하는데 헌법 84조에 대해서는 해석의 영역이 있는 거는 맞고 그건 그거의 맞지. 기본 취지는 대통령이 어쨌든 다른 선거나 이러면 수사에 영향을 받지 않고 국정에 전념하라는 거니까 재판도 연기되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고 예. 2007년에 프랑스에서도 그래서 개헌을 해버렸어요 그거를 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자 광고 듣고 3부에 돌아올게요. 김태너 정치쇼 수요일 3부 시작합니다. 토마치 토커 세 분과 뉴스 토마치 진행하고 있고요. 강찬호 중앙일보 논설위원, 박성태 사랑과 사회연구소 연구실장, 김준일 사평론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긴 쪽 얘기는 다 했어요. 예. 예. 그럼 여러분들이 진 쪽이 재밌을 거라고 하니까 원래 먹고요. 예? 아, 속을 걷고 원래 잔치집보다 초상집 얘기하는 게 재밌어. 좀 이게 뭐랄까 언론사가 어떻게 보면은 못된 건데 잔치집 중계보다는 초상집 중계가 원래 전통적으로 제가 옛날에 민주당 반장을 출입 반장을 했는데 네. 그때 막 이명박 그러신 적 대통령한테 그럼요. 저는 민주당 반장을 했고 국민의힘을 출입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의외네 반대일 것 같은데. 아니 왜 의외라는 말 자체가 정말 의외입니다. 아, 그렇죠. 그래요? 아니 국민의힘 예. 지금 취재를 더 그거는 이제 특화돼 있으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지금 말한 대로 진편 내부 이런 게 이제 좀 전에 시청률이 높다고 하셨으니까 청취율이 높다고 하셨으니까 저야 이제 그런 것이지. 그 민주당 반장을 했는데 정세균 대표 시절이에요. 그때가 바로 이명박 대통령한테 500만 표로 대참패를 당한 다음에 이제 폐허가 된 당이었는데 패종 얘기 나올 때구나. 그렇죠. 패종 얘기 나올 때요. 예. 그러니까 그때도 예. 그 민주당 내부에 뭐 정세균하고 이종걸 뭐 티격태격 싸운다. 뭐 친노 반노 해가지고 또 싸운다. 이런 얘기로 정말 날밤을 새운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때 민주당 대표하면서 민주당 반장 하면서 예. 너무 제가 출입하는 당이 안쓰럽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얻어맞으니까. 그럴 수 네, 있지. 뭐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요거 얘기를 좀 할 거고 이제 다 못다 하면 본방불교에서 또 마저 하면 됩니다. 예, 시간 많아요. 어쨌든 앞서 김준일 평론가가 운을 띄워줬어요. 사실은 제가 일부에서 해석 투쟁. 그러면은 국민의힘이 졌어요. 크게 진 거죠. 왜냐면은 어쨌든 보수 정당이 141%? 41인가? 41%. 41% 졌거든요. 네. 이재명 대통령이 49% 8%포인트 차로 졌죠. 290만 표 차. 네. 득표율로 하면은 한 8% 정도. 8%포인트. 네, 크게 진 건데 해석 투쟁이 일어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지금까지 나왔던 거는 앞자리가 3을 찍느냐 4를 찍느냐 이게 굉장히 크게 달라질 거다 이런 얘기들을 했어요. 그 얘기인즉슨 뭐 39.9%냐 40.1%냐에 따라서 별로 표차는 0.2%포인트밖에 안 되지만은 이거의 의미 부여가 굉장히 크다라는 건데 지금 이제 크게 보면은 국민의힘의 내부는 김문수 후보. 근데 그 주변에서는 과거에 정치를 열심히 했으나 지금은 현역 의원이 아닌 분들이 많이 포진해 있죠. 김재원 전 최고위원, 차명진 의원, 김행 대변인 뭐 등등등 분 이런 분들이 이제 있고 근데 여기가 한 축이 있고 친윤, 뭐 권성동, 뭐 쌍권이라고 불리는 이 친윤들이 한 그룹이 있고 한동훈계라고 불리우는 요쪽이 이제 한동훈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놓고 이제 각자의 해석 투쟁이 이제 벌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김문수 후보는 나니까 40%를 찍은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할 것이고 굉장히 선전을 했다.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러니까 한덕수 나갔으면 3위야 뭐 이런 건가? 이게 진짜 재밌는 게 뭐냐면요. 김문수 후보 이제 단톡방 있잖아요. 카카오톡 단체 톡방이 있잖아요. 예. 여기에서 이거를 없애질 않는데요, 지금. 언론사 공지방을. 오. 아니 바로 없애기는 그렇잖아요. 아니요, 보통은 금방 없애요. 그래요? 방폭이라고 보통 해버리는데 아예 이렇게 나왔어요. 김문수 후보 측이 김문수 후보 소식을 알리기 위해 당분간 유지할 예정이다. 대선 끝났는데 네. 이게 뭐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면서 당권에 뭐 도전할 기회가 있으면 당권까지 가겠다라는 신호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상황이고. 이거 이제 책임론은 이제 한동훈 대표가 지금 바로 또 전 대표가 올렸어요. 지금
이게 국민들께서는 불법 개헌과 불법 계엄 세력을 옹호한 구태 정치에 대한 단호한 퇴장 명령을 내리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누구를 겨냥한 걸까요? 지도부 특히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를 포함해서 지금 친윤들이 남아 있는 거 이거를 지금 본격적으로 화살을 돌리기 시작했고 권성동 원내대표 등등등은 지금 우리 모두의 책임이다. 이제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가지고 뭐 뒤에 이제 두 분 또 설명 주시겠지만은 전당대회가 8월 즈음에 열릴 것인지 아니면 비대위 체제로 내년 6월에 갈 것인지 왜냐하면 내년 지방선거 결과가 역대 대선 치르고 1년 안에 지방선거나 무슨 선거를 치르든 여권이 이겨요. 대선을 이긴 팀이 크게 이겨왔거든요. 그게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 2017년 대선, 2018년 지방선거. 그러면 이게 당대표를 또 가져갔을 경우에 한 8개월, 10개월하고 또 쫓겨날 수 있어요. 지방선거 책임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 지금 눈치를 보고 있다, 사람들이. 그래서 아예 비대위 체제로 그냥 혁신형 비대위로 1년을 지방선거까지 치를 가능성. 그런 김용태 비대위원장만 뭐 속된 말로 논았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올 수도 있고 뭐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알겠습니다. 해석 투쟁 들어갈 수도 있다. 그러면 이렇게 물어볼게요. 누구 선거 패배 책임이 누구한테 일단 참패입니까? 아니면 참패죠. 젖잤습니까? 참패죠. 참패죠. 자, 앞서 그러면 이제 참패 얘기했지만 계엄에도 불구하고 48대 52의 구도가 있었다고 가정을 해야 되는데 네. 김문수 후보를 내세우고 네. 또 이른바 계엄 세력 친윤과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연하지 못했잖아요. 김용태 비대위원장만 절연했어요. 혼자. 후보 자체 본인이 절연을 사실은 안 했다고 봐야 되죠. 그런 건 전혀 비상식적인 일이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참패를 당한 거죠. 이거는 흐름을 지도부가 잘못 잡았다. 특히 권성동 원내대표의 책임이 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도부 책임 제일 크다. 저는 일단 이 국민의힘 입장에서 대선 참패의 책임이 누구에게냐? 일단 윤석열 전 대통령이죠. 뭐 그건 말할 것도 없죠. 그다음에 김문수 후보 본인이에요. 선거는 본인이 하는 거다. 그렇죠. 그래서 세 번째는 저는 권성동 원내대표 등 지도부라고 봅니다. 근데 제일 큰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제 가실 때가 있고 김문수 후보도 제가 볼 땐 집에 가실 가능성이 높아요. 당권을 또 노린 듯이 지금 김준일 평론가님 말에 따르면 그럴 수가 있겠지만 사실은 김문수 후보가 경선에서 된 것 자체가 지도부가 볼 때는 어떻게 보면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그들이 그렇게 본 것 같아요. 제일 만만하게 봤기 때문에 한덕수 후보에게 후보 자리를 물려주겠지. 라는 얼토당토하는 생각을 하고 했잖아요. 그리고 대선 이후에 혹시 지더라도 당권은 우리가 가질 수 있고 뭐 이런 그렇죠. 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김문수 후보에게는 좀 미안하지만 지도부는 허수아비로 본 거예요. 김문수 후보를. 그러다가 당원들이 이건 절차가 아니잖아라고 하니까 갑자기 태도가 바뀌어서 국민들에게 김문수 후보를 대통령 만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된 거예요. 본인들은 허수아비로 봐놓고는 이거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김문수 후보가 당권을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김문수 후보를 봤던 그런 인식이 있기 때문에 당권이든 지도부로 주류로 자리 잡기는 저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문제는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 등 지금까지 있었던 주류들이 총선 자체가 멀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목소리 안 내고 숨죽이고 대충 버티면 된다는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이 상태로 버틸 가능성이 높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의 건전 보수 세력은 망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강찬 의원 보시기에 패배 책임은 누구한테 제일 커요? 제가 후보를 보기를 드릴까 아니면 주관식으로 하실래요? 보기 한번 줘보세요. 네. 1번 네. 끝까지 네. 선거에 뭐 영향력을 끼치려고 했던 윤석열 전 대통령. 1번 저는 1번이 그 2번 1번인 거. 단일화 한다고 그러고 안 한 김문수 후보. 3번 모두 잠든 후에 어쩌고 저쩌고 하려고 했던 김문수 지도부. 그다음에 4번 누가 할까? 4번은 한동훈 전 대표 할까요? 김문수 후보 시각이나 당 지도부 시각에서는 열심히 도와주지 않았던 제가 볼 친한 때는 게 이 뭐 문제는 있어요? 이 문제는 저 무슨 답정너라고 보는데 1번 첫째 우선 원인 제공은 윤석열 대통령 전 대통령이 한 거기 때문에 이거 제가 볼 때는 이게 그 1번은 먼저 안 찍을 수가 없어요. 뭐 패배 책임 당연히 복수 정답도 가능합니다. 복수 정답은 아니 그저 사지 선단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건 의미가 없고. 주관식으로 그 보기를 근데 윤석열 전 대통령은 1번에 줘버리니까 그럼 그렇게 주관식으로 얘기를 드린 거고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책임론을 제기하는 자가 저는 책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뭐 지금 누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이 당 전체가 다 잘못했는데 물론 그 안에서 이제 뭐 상대적으로 뭐 나는 그래도 탄핵이 어쩌고 계엄이 어쩌고 그러는데 국민 볼 때 지금 패배한 사람들이
결국 큰 틀에서는 다 국민의힘인데 예. 국민의힘 안에서 내가 조금 낫네, 네가 조금 더 못했네, 뭐 지금 이러는 걸 가지고 문제를 세게 제기하는 거가 자체가 예. 저는 그 애초에 이제 이 사람들은 대선 승리는 이번에 보니까 애초에 물 건너갔다고 보고 그 이후에 이제 대선 끝나자마자 이제 누구는 트집 잡고 누구는 방어하고 해가지고 예. 당권을 어떻게든 먹겠다. 그리고 딱 이번에도 보니까 좀 전에 김준일 평론가가 잘 얘기했지만 아 여전히 보수가 견고하구나. 특히 저 TK, PK 확실히 충성해 주시는구나. 예. 아이고 이거 그냥 어떻게든 그냥 내가 그냥 이번에 그냥 상대방 흠집 내 가지고 당권만 먹으면 뭐 나하고 내 식솔들 공천 딱 해가지고 또 한 세월 보낼 수 있겠구나. 지금 이런 생각만 하고 있다는 게 다 드러나기 때문에 예. 저는 이 책임을 제기하는 사람 전부가 다 책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럴 때에는 지금 책임을 할 때가 아니고 예. 무엇을 우리가 잘못했는가 그리고 이번 대선에서 결국 국민의힘의 저 요구된 수요가 무엇인가. 아 그래요. 그 그렇지. 얘기해볼까? 예. 수요 파악을 해야죠. 저는 이번에 제가 예. 볼 때 놀란 게 예. 작년에 그 총선에서 보니까 예. 20, 30대고 남성으로 일단 보겠습니다만은 그때도 놀라운 게요. 남성이 그때 작년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얼마나 그때 인기가 없었습니까? 죽순 선거였는데 20대 30대는 놀랍게도 말입니다. 예. 남성들은 20대 30대는 그 시점에서도 국민의힘에 더 손을 들어줬어요. 민주당 46이고요. 이쪽은 국민의힘은 47, 48 나왔어요. 이게 당연히. 근데 올해 보세요. 이번에도 보면 민주당은 더 떨어졌어요. 그래서 20대하고 30대가 41, 47이 되는 30대는 뭐 46이니까 그렇다 치고 20대는 더 떨어졌는데 반대로 47, 48을 먹었던 국민의힘이 이번에 이재명 후보가 김문수 후보가 30%, 32%대로 떨어지고 이준석 후보가 24.3, 17.7로 확 올라갔어요. 물론 당하고 개인을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가? 20, 30대가 분명히 반 이재명, 반 민주당 그게 꽤 있어요. 근데 그걸 분석해 보면 국민의힘은 더 포션이 줄어드는 거야. 굉장히 중요한 지금 그 어떤 그 시장이 됐는데 20, 30대 이 사람들은 정말 민주당 반대하는 사람 많구나. 예. 그리고 앞으로 뻗어나가는 세대잖아요. 당연히 국민의힘이 개척해야 되는 시장인데 지금 이준석 후보가 굉장히 많이 파고들었어요. 이게 뭐냐면 이번에 좀 세대 완전히 9세대는 아닌 거고 좀 완전히 다른 것들을 좀 보여주자. 그게 예를 들어 이준석 후보가 결국 1, 2, 3차 TV 토론 때 아주 이재명 후보 아프게 파고 들어갔고 상당히 이제 좀 그 여러 가지 논란도 있었지만은 존재감을 보였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들이 바로 저는 국민의힘이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국민의힘은 이번에 만약에 그렇게 당을 개혁하겠다면 20, 30대한테 정말 제대로 어필할 수 있는 좀 새로운 그러한 어떤 그 사람이나 세력을 좀 전면에 내세워야 된다. 그러지 알겠습니다. 않으면 미래도 없다. 예. 예. 아니 그거 사실은 선거 끝난 다음에 그때 이랬으면 뭐 이거 사실 부질없는 얘기거든요. 우리 맨날 저 야구 좋아하지만 투수 괜히 바꿨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또는 반대로 투수 바꾸지 바꿀 걸 괜히 안 바꿨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사실은 그거 뭐 게임 끝나고 나서 해봐야 부질없는 얘기인데 이번 캠페인 보면 민주당은 뭐 특별히 뭐 선거 캠페인 가지고 와 저건 정말 잘했다는 것도 뭐 크게 보이지는 않지만 실수도 없고 아니 그러니까 그냥 침대 아니죠. 실수를 나중에 좀 했죠. 아니, 뭐 예를 들어 그 그런데 정도 실수는 침대 축구 한 거 맞고요. 그리고 원인을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 계엄으로 시작해서 아니, 그거는 뭐. 애초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애초에 안 되는 게임인데 네. 막판에 이제 나름 이제 계엄과 선거 끝난다 어쩐다 저쩐다 해가지고 전통적인 보수와 이제 진보의 대결 국면으로 가서 그나마 격차를 조금이라도 줄여보았다. 이거밖에 저는 의미를 부여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아니 그래도 만약에 민주당이어서 지금 그때 뭐 이렇게 했으면 한 55 갔을 텐데 뭐 이런 거는 뭐 없겠지만 국민의힘 입장에서 그때 그 순간에 이렇게 했었으면은 저렇게 좀 해볼만 했을 텐데라는 순간들 저는 후회되는 순간도 있을 것 같거든요. 당원들도 마찬가지고 지도부도 마찬가지고 아닐까? 가장 큰 건 사실은 한덕수 전 총리죠. 전 대행. 한덕수 대행이 등장하면서 물론 누군가 기획을 했겠지만 등장하면서 경선 구도가 이상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안 나오고. 뭐 민심에 사실은 부합하려는 그런 후보를 선출하려는 경선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게 됐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국민소득 $10,000 이상에서 상상도 할 수 없는 이미 정해진 후보를 비대위가 그냥 교체하려는 그런 시도까지 있었잖아요. 이건 얼마나 절차와 상식에 어긋나는 것들이었습니까? 근데 그 중심에는 사실 한덕수 권한대행이 있었죠. 더군다나 늘 하지만 심판이 갑자기 심판 완장을 떼고 내가 선수로 뛸래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기획한 세력들이 잘못해 그게 저는 결정적인 그러다 보니 최약체인 어떻게 보면 김문수 후보가 한덕수 후보와의 M&A를 염두에 두고
후보가 선출된 거죠. 예. 만약 한덕수 후보가 없었으면 사실상 극우였던 김문수 후보가 후보가 선출될 수 없어요. 최약체기가 M&A가 쉽잖아요. 뭐 예. 사실은. 그러니까 지도부당 지지자들이 예. 한덕수 총리에게 나중에 물려주기 좋게 최약체 후보를 밀었다가 예. 갑자기 꼬인 거죠. 박성태 시장의 분석은 뭐 윤석열 전 대통령 비상경 그거는 이미 뭐 디폴트 값이니까 그렇다 그렇죠. 치고 그렇다 치고 그 이후에 일어났던 일 중에서는 한덕수 전 총리 옹립론 이게 나오는 순간 국민의힘은 나락간 거다 이런 얘기인 거잖아요. 그렇죠. 물론 뭐 한 23개 정도의 결정적 장면들이 있는데 그중 하나를 얘기하면 그거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거의 예. 보론을 말씀을 드리면은 이게 강찬호 위원께서 말씀하신 이제 당권을 노린 사람들의 모두의 책임이다라고 하는데 이제 모두의 책임이라고 하는 거는 누구의 책임도 아니라는 말하고 저는 같다고 생각을 해요. 이거는 시시비비를 명확하게 가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나비 효과가 있어요. 한덕수 옹립의 나비 효과가 있었어요. 진짜 많지. 그러니까 이게 쉽게 얘기를 하면은 이번 대선이 국민의힘에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으면은 가장 무엇보다도 지금 당장은 여론조사에서 이제 뭐 강성 지지층들이 떨어져 나가는 것 같아도 길게 보면은 결국은 당내에서의 어떤 개혁적인 사람을 밀었어야 돼요. 그러니까 당내 정권 교체 같은 느낌을 줬었어야 됐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2012년에 이명박과 박근혜의 관계. 그래서 당내 정권 교체 같은 새로운 사람 같은 느낌은 줬잖아요. 네. YS도 92년에 그런 느낌이에요. 당 주류들하고 싸우면서 민정당계하고 싸우면서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게 가능성이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 그나마 오세훈이라든지 안철수라든지 한동훈이라든지 이런 사람이니까 기본적으로 탄핵에 대해서 반대했던 사람, 그러니까 찬성했던 사람들. 예. 이 사람들이 됐었어야 되는데 자 오세훈 시장 드랍하게 된 게 뭐 때문이죠? 한덕수 옹립론 때 원래 오세훈 캠프에 의원들 40명 정도 갔는데 갑자기 한덕수 옹립하려고 하니까 쫙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감지하고 이번 대선 안 되겠구나. 만약에 오세훈이 최종 후보가 됐으면요 이준석 후보하고의 단일화도 훨씬 더 수월했습니다. 오세훈 굉장히 가까워요 이준석하고 가깝지. 예전부터. 홍준표 시장도 마지막에 거의 저주의 말을 뱉으면서 탈당했는데 그것도 결국은 한덕수 이 후가잖아요. 결과적으로 보면은 그나마 해볼 수 있었던 거를 당을 다 망친 게 친윤들이 이거 가지고 공작하려고 하다가 완전 당을 다 말아먹고 김문수 후보 초반에 선거 캠페인도 굉장히 어려웠던 게 안 도왔어요. 한덕수 옹립하려고 했던 TK 의원들 아예 나타나지도 않고 혼밥 먹게 하고 거의 이 수준이 됐단 말이에요. 이거는 저는 뭐가 됐든 지도부가 책임져야 돼요. 쌍권이 책임져야 되고 친윤의 핵심 그룹들이 이거를 책임을 묻지 않으면은 이 똑같은 구태가 또 반복된다. 국민의힘은. 예. 저 강찬호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 비상경 말고 그거는 뭐 이미 벌어진 거니까 그 이후의 과정에서 어느 게 제일 아까 결정적이었어요? 모든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는 선거 현장을 뛰어본 사람이 제일 잘 알 거 아니에요. 안철수 의원 얘기를 말씀드렸잖아요. 첫 번째, 아까 물론 첫 번째가 자기는 계엄 후과가 크고 그건 뭐. 두 번째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두 번째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드린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바로 그 한덕수 문제, 한덕수 그 파동이에요. 실질 그걸 구체적으로 말씀드린 게 뭐냐면 일주일간 그러한 논란이 되는 걸 소진을 하다 보니까 선거 동력도 떨어지고 결국 민심도 나빠지고 그래서 진 거에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는 게 당연히 그 안철수 의원이 현장에서 전해준 얘기입니다. 그런데 좀 전에 이제 제가 좀 아까 책임론 얘기한 건데 친윤이나 그 쌍구 이미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물러났고요. 권성동 의원 어떻게 할까? 권성동 의원이 이제 좀 현재까지 남아 있지만 어차피 지금 제가 볼 때 얼마나 더 버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는 그거는 너무 당연해서 얘기할 필요도 없는 문제이고 그렇죠. 제 말은 이거예요. 지금 책임론을 그렇게 언론이나 우리 김준일 평론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이건 당연히 언론이 이거 지적 안 하면 직무유기고요. 근데 전 당내에 있는 사람들은 달라야 된다고 봐요. 전 굉장히 달라야 된다고 보는 이유가 그 책임론을 따지기 들어가면 그러니까 물론 지금 당연히 먼저 전제합니다. 분명히 지금 친윤이나 지도부가 잘못했다는 이건 100% 아니 200% 동의해요. 그거 전제하고 두 번째는 일단은 김문수 후보로 정해진 다음에는 굳게 뭉쳐서 해야 되는데 제가 이 당을 취재해 보니까 진짜 이 사람들은 대선은 안중에도 없고 심지어 TK 의원한테 거기 지금 투표율이 어떻게 돼요 하니까는 모른대요? 아니 화를 내더라고. 난 질문을 하는데 화를 내요. 왜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지금 당이나 바깥에서 지지층에서 왜 그 TK 투표율이 저조하냐 막 이러는데 당에서 지원이나 해줬냐. 그리고 지금이 3년 전 3구 대선과 달리 6.3 대선은 농번기라는 거예요. 농번기. 그러니까 지금 핑계가
아니 그게 아니 모내기- 근데 실제로 그러니까 이제 주로 TK의 농촌 지역이 많잖아요. 그럼 뭐 호남은 없나? 농촌 그러니까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바로 거기서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누구야, 그러니까 왜 자꾸 끼어드세요? 그러지 마시고 얘기를 들어봐. 포인트는 뭐냐? 그건 못 하겠습니다만 그건 되게 너무 어이가 없는 얘기가 그러니까 그래서 거기 농사 지으시는 어르신들 이제 동료 해가지고 가는 게 이게 쉽지가 않은데 바깥에서는 왜 이렇게 TK가 지지율 저조하냐 의원들 뭐하냐 이러니까 내가 화가 난데 이런 거고 또 하나는 부정선거론이에요. 이것도 너무 웃기는데 부정선거론을 일축하면서 김문수 후보가 본인이야 그 사전투표 뭐 해서 그런 모양인데 지금 여기 TK 뭐 내부로 들어가면 부정선거 아직도 이제 그렇게 믿으시거나 선거 불신하시거나 하는 분들 있다. 그런데 사전투표 때 무슨 일이 일어났냐 신촌 이런 데서 막 기표지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그러면 당이 그런 거에 대해서 가서 좀 항의라도 세게 하고 뭐 이런 걸 보여줘야 되는데 사전 투표 아무 문제 없습니다. 투표하세요 이렇게만 하니까 여기서 더욱더 이제 그 어르신들이 불신을 하고 안 나온다. 제가 이걸 그런 두 가지를 듣고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선거 포기했구나.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저기 원망만 하고 이 사람 얘기 들어보면 결국 이거예요. 나 이번 대선 패배해도 내 지역에서 뭐 제 투표율이 낮더라도 나 다음번에 꼭 내가 공천 받아야 돼. 그 얘기 하는 거예요. 그 얘기. 그 얘기야, 그 얘기. 그러면은 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겸 한여름에 해가지고 네. 조기 대선이 한 겨울에 열렸으면은 네. 동공이 아니니까 투표율 많은 게 그러니까- 이겼다는 얘기네. 야 기가 막히네. 아니 정말. 제 생각 농번기이기 때문에 실제 어려움이 있었겠죠. 그걸 거짓말하진 않았겠지. 예. 근데 그런 얘기를 꺼내는 이유가 뭐예요? 예. 자기 책임 아니라는 거고. 예, 그렇지. 그게 포인트예요. 자기 책임 아니고 난 다음번에 공천 받아야 되겠다는 게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지금 대선 운동 상황에서도 예. 공천 또 하나 그다음 재밌는 거 부산에서 부산에 모 의원하고 통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지금. 부산 투표율이 이렇게 저조한 거 아니냐 상대적으로 기대했는데 그랬더니 너 말도 마십시오 하면서 여기 지금 거기 그분은 그래요. 여기 지금 여기 친한 친윤으로 갈라져 가지고 지금 이게 부산이 엉망이다. 김문수 후보 유세를 가는데 친한계 의원이 3명이 있대요. 거기 뭐 조경태 의원이 워낙 알려진 분이니까 그렇고 또 2명이 더 있는데. 예. 거기 갔더니 그 사람들이 자기네들 피켓을 들고 서 있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김문수 후보 유세인데 왜 그 의원들 이름이 걸린 피켓을 하고 있느냐 이런 거예요. 이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에서 내가 투표가 동료가 되겠냐 이러는 거. 그러니까 제가 이거 보니까 딱 이런 느낌이 들어요. 뭐요? 왜군이 잔뜩 집결해 있는데 이순신 내쫓고 원균이 나서 가지고 어저께까지 이순신한테 충성했던 놈들 누구누구야. 니들은 이번 전투에서 배제. 알겠습니다. 이런 거 아닙니까? 자, 네. 너무 재밌는데 그냥 갈 수가 없어. 네. 9시 5분에 본방불교에서 나머지 이야기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스머치 토커 세 분은 여기서 인사드리고 10분 후에 스튜디오 옮겨서 본방불교에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